일단 먼저 우리나라의 식품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식품 산업은 대략 그 식품 제조업, 식품 유통업, 외식업 이렇게 세 개를 이제 보통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 총 생산액이 대략 한 그 656조 그 정도로 지금 그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22년도에 우리나라의 명목 GDP가 대략 한 2,15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명목 GDP가 2,150조 원이니까 그 중에서 한 656조가 식품 산업과 관련된 거다. 물론 그 보다 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식품 산업은 이제 식품 제조업일 거고요. 식품 제조업의 생산액은 한 149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외식업, 이제 우리가 워낙 그 대략 한 80만 개 정도의 그 음식점 그 있는데 그 외식이 한 151조 정도 되고요. 식품 유통업이 한 356조 정도 됩니다. 특히 식품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그 배달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그 보편화되고 늘어나면서 그 식품 유통업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656조 정도가 식품 산업이고 그건 대한민국 GDP의 대략 한 30% 정도고 그 중에서는 식품 제조업이 149조, 그 다음에 외식업이 151조, 식품 유통업이 356조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식품 제조업 규모가 149조인데 식품 제조업 규모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략 한 14위 정도입니다. 그 중국이 그러니까 식품 제조업의 규모를 보면 중국, 미국, 일본 이런 순이고요. 우리나라는 대략 한 전 세계에서 14위권 정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더 그래프를 가지고 보시면 2018년, 19년은 대략 한 521조, 535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식품 산업 전체적인 성장률이 대략 한 3% 정도, 이 정도면 사실은 전 산업 평균 정도입니다. 근데 20년, 21년이 급격하게 그 식품 산업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에는 606조, 그 다음에 21년에는 655조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 아마도 20년, 21년에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을 한 건 코로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연평균 성장률로 보면 대략 한 8% 정도의 성장률이고요. 8%의 성장률은 전 산업 평균인 7.4%, 그 다음에 농림업 5.3, 자동차 4.6, 그 다음에 반도체 3.2 이런 다른 산업과 비교를 해보면 그 산업의 성장 연평균 성장률 8.0%는 엄청나게 그 높은 성장률이죠.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식품 산업의 이 성장률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거냐라는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20년, 21년의 급격한 성장은 코로나 때문에 큰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이거보다는 성장률이 좀 낮아질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기는 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식품 산업의 산업 구조와 특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을 기준으로 보면 식품 산업과 관련된 사업체 수는 대략 98만 4천 개 정도입니다. 그리고 종사자는 276만 명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체가 98만 개인데 사업체 98만 개 중에 식품 제조업은 7만 4천 개, 유통업이 10만 9천 개, 그 다음에 외식업체가 80만 개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종사자는 보면 식품 제조업이 한 39만 명, 그 다음에 식품 유통업이 34만 명, 외식업이 한 193만 명, 이 정도로 종사자 비율도 되게 276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되게 높은 상황이죠. 이런 전체적인 식품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선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의 식품 업체들은 영세한 영세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체 98만 4천 개 중에 매출액이 10억 미만인 거, 그 다음에 종사자가 4인 이하인 영세 업체가 90% 정도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산업적인 특성이기는 한데 뭐 다른 나라도 식품업체들이 그렇게 대기업 중심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어떤 공통된 특성이긴 한데 어찌됐든 식품 산업이 영세한 기업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식품업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떻게 보면 인력 집중적인 그런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이나 자본 같은 경우에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무척 높은 산업이고요. 그래서 인력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통 그거를 뭐 일자리를 창출하는 개수 이런 것들을 보통 그 일자리와 관련된 검토를 할 때 많이 하는데, 그 경우에도 보면 음식업 내지는 식품 산업이 되게 개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산업이기도 하고 인력 의존적인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용직의 비중이 낮습니다. 되게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중이 높은 산업입니다. 다른 산업과 비교를 해보면 상용 근로자의 비중이 전 산업 평균이 대략 한 75.4%인데 식품 산업 같은 경우에는 50%가 채 안 됩니다. 임시 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전 산업이 14.4%인데 식품 산업은 28.6%나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식품 산업과 관련된 일자리의 질이 조금 낮다, 좋지 않다, 그런 경향성을 보이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경우에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업체의 애로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의 산업 동향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국은 K컬처, 그러니까 K컬처의 영향 내지는 K컬처의 일부로서 K푸드의 인기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 K푸드의 인기와 더불어서 최근에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기업들을 많이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점점 그 K푸드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K푸드에 대한 수요도 점점 높아지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수출을 통해서 대응을 하기도 하지만 현지 기업을 인수를 해서 현지 생산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저희 반도체나 자동차도 그래 왔듯이 식품 기업도 일정한 단계가 되니까 현지 기업을 인수하거나 아니면 현지 공장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2019년에 슈완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냉동 식품 기업입니다. 뭐 피자 만들고 뭐 그러는 냉동 식품 기업인데, 저 슈완스를 인수한 다음에 미국의 그 시장 매출이 대략 한 11배 정도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CJ가 아마 뭐 특정 기업을 자꾸 거론해서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 식품 기업이기도 하고요. CJ 제일제당의 매출이 한 16조 정도가 될 텐데, 그 점점 이제 해외 시장에서의 매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지금은 거의 한 40%를 넘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K푸드가 점점 세계화가 되어 가고 있고, 그에 맞추어서 우리 식품 기업들도 현지화 전략을 점점 강화하고 있다. 그렇게 그게 주요한 산업 동향 중에 하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요 부분을 좀 봐주십시오. 앞에서도 식품 산업이 기본적으로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산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런 조리 로봇이나 서빙 로봇과 같은 인력 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흐름이 되게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회원님들도
우리 포럼 회원님들도 아마 요새 그 고속도로 휴게소 가시다 보면 그 커피 머신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봇 커피 머신이 있는 한 2,000원 정도 하면 무인 판매대인데 아무튼 로봇이 알아서 움직여서 커피를 제공해 주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서빙 로봇을 가지고 있는 식당들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익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력 부족이 만성적인 산업이다 보니 이 로봇을 도입하고 활용하고 이런 부분에 되게 적극적인 그런 사업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식품 산업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조금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농식품의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한 88억 불 정도입니다. 수산까지 포함을 하면 한 110억 불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총 수출액이 대략 한 6,840억 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6,840억 불 중에서 한 100억 불 정도 수출하는 거니까 규모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아직은 그 큰 의미가 있지는 못한 상황이죠. 물론 기본적인 농식품이 갖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100억 불 정도를 수출하는 것만 해도 작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찌됐든 우리나라 그 총 수출액이 6,840억 불 정도 되고 그 중에 반도체가 한 1,300억 불 되고 자동차가 한 540억 불 되고 이런 흐름 속에서는 규모 자체로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식품이 갖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특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식품 산업의 그 수출 규모를 그런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것과 또 동일시하는 것도 또 맞지는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어찌됐든 저희들은 이 농식품의 수출액이 자동차만큼 반도체만큼 그렇게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그 푸드테크와 그린 바이오라는 게 이제 저희 그 농식품 쪽에서는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푸드테크는 우리 포럼 회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나 네트워크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술들을 식품 산업의 영역에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식품을 3D 프린팅으로 만든다든지 대체육이나 배양육 같은 문제 내지는 그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개인 맞춤형 그런 식단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아무튼 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술을 그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식품 산업에 접목하는 것 그것을 이제 보통 푸드테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린 바이오는 바이오의 그 화이트나 레드 영역과는 다르게 저희 농업 쪽에 이제 그 바이오 영역을 보통 그린 바이오 영역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가 최근의 농식품 분야에서는 미래의 성장 산업이라고 할까, 성장 동력이라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무척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푸드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017년을 기준으로 27조 원 정도의 그 시장 규모인데 그게 20년에는 61조 원까지 늘어났다고 보고 있고요. 그린 바이오는 17년에 4조 1천억에서 20년에는 5조 4천억까지 시장 규모가 늘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확대될 거다. 그런 의견입니다. 다음은 뭐라 그럴까 앞으로의 이제 전망이라고 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찌됐든 저희 식품 기업들은 앞으로도 그 해외 진출을 더욱 확대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국내 인구가 이제 앞으로는 감소할 거다 그런 기본적인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시장이 늘어나는 데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식품 기업들도 해외 진출을 좀 확대를 하려고 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해외의 경기 상황이 어떠냐라는 부분도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급망 문제가 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각국의 그런 수입 안전 규제 내지는 환경 관리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그 우리 식품 기업들이 대응해 나갈 거냐 이런 것들이 큰 숙제가 됩니다. 그동안에 저희 식품산업 정책을 평가를 해보면 아니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보다 두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는 식품산업정책이라는 게 딸이 특별히 없었고요. 식품산업정책이 뭐 기본적으로 식품안전처에서 안전과 관련돼서 규제하는 것, 안전성 관련해서 규제하는 것, 그게 식품정책의 전부였다면 이명박 정부가 들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식품 산업을 미래의 성장 산업의 하나로 봤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농수산부에 이제 식품 정책을 포함을 해서 그 농식품부로 이제 부처 이름도 바꾸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품 정책을 한 지 한 15년 정도가 이제 흘러왔는데 15년 정도 식품 정책을 하면서 물론 식약처는 안전 규제 쪽의 일을 주로 하고 저희들은 산업을 진흥하는 쪽의 일을 주로 하고 그렇게 이제 역할 분담이 돼 있긴 합니다만 15년 동안 식품 산업 정책을 해오면서 뭐라 그럴까 정책 당국으로서 농식품부가 고민이 되는 내지는 뭐라 그럴까 아무튼 계속 그 고민하고 갈등이 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식품산업 정책을 내지는 식품업체에 대한 지원을 대기업에 대해서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전체 그 식품 업체의 90%가 되게 영세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식품 산업이 발전을 하려면 기술 개발 같은 것도 필요하지만 해외 수출 같은 것도 필요한 거고요. 뭐 그런데 기본적으로 소규모 영세 업체들이 뭐 R&D 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할 수도 없고 해외 진출에 되게 적극적일 수도 없죠. 그러다 보면 산업이 성장 속도가 늦어지고 정체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대신에 대기업이 그런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해준다면 사실은 조금은 더 그 산업의 활력이 있을 텐데 사실은 국회 같은 데서 언제나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는 건 왜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하려 하냐? 왜 대기업에 지원을 해주려 하냐? 그런 식의 그 어떻게 보면 지적이라고 할까요? 내지는 요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은 정책을 하면서 사실은 이 정책을 하는 이 식품산업 정책을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 대기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좋을 텐데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부분이 제약이 돼서 중소기업 내지는 중소기업 위주로 이제 그 저희들이 식품 산업 정책을 주로 끌고 나가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조금은 뭐 사안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걸 다 대기업 중심으로 끌고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R&D 분야라든지 아니면 해외 시장 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대기업 중심으로 끌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식품산업 정책과 관련돼서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이 되는 부분은 그 부분. 첫 번째는 식품산업 정책을 함에 있어서 대기업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 부분이 고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기 위에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원재료와의 연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식품 산업은 되게 효율성, 그러니까 원가 몇 원, 원가 몇십 원 이거를 되게 중시하는
그런 업종입니다. 식품기업은. 그러다 보면 원료가 되는 농산물도 최대한 싼 거를 조달해 주기를 조달하고 싶은 게 이제 그 식품기업의 기본적인 생각일 텐데, 국내 농산물은 상대적으로 수입 농산물에 비해서 뭐 많게는 뭐 네다섯 배, 적어도 한두 배는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 업체에서 우리 식품업계에서 국내 농산물을 쓰는 비중은 31%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농산물을 쓰는 비중이 31%밖에 안 되고, 결국은 70% 정도는 외국에서 수입을 한다는 얘기겠죠. 밀, 콩, 옥수수 뭐 이런 것들 다 거의 뭐 엄청난 양을 1년에 뭐 2천만 톤 가까이를 저희들이 곡물을 수입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70%의 농산물은 수입을 해서 쓰고 30%만을 이제 국내 농산물을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는 숙제처럼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식품 산업이 발전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농식품부가 식품 산업을 하는 이유는 국내 농산물을 조금 더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시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여건인 거죠. 그러니까 뭐 그 근본 원인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입 농산물과 국내 농산물의 국내외 가격 차 때문에 이 문제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거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산 원료의 사용 비중은 31% 정도에 불과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로서는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반도체나 우리 자동차가 국내에서 생산된 원료를 가지고 반도체와 자동차를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그 중간 부품들의 뭐 상당 부분을 다 수입을 해서 쓰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집에서 그 소비를 하는 그런 농산물이나 식품 같은 경우는 또 모르지만, 해외에 수출하고자 하는 그런 식품조차도 모두 국산 농산물을 써야 할 거냐? 물론 쓸 수 있으면 좋죠. 당연히 우리 농산물을 써서 식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면 좋지만, 그게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수입 농산물을 쓰는 부분을 그렇게 크게 거리게 할 필요가 있겠냐,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아무튼 이 부분이 국내 농업과 식품 산업의 연계를 어떻게 강화할 거냐라는 부분이 저희에게는 조금 중요한 정책적인 숙제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ESG와 같은 이런 새로운 경영 환경이 점점 강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정책 과제 내지는 정책 방향들은 현재 이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를 해서 수출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식품 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를 강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식품 기업의 성장 기반을 공고화하기 위해서 경영 안전망도 확충하고 ES 경영 지원도 하고 국가식품 클러스터도 좀 확대를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제가 30분 정도 말씀을 드리기로 한 것 같은데 후딱 30분이 가버렸네. 서론만 했는데 30분이 가버렸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서론만 했는데 30분인데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아무튼 자료를 되게 자세하게 작성을 해드렸으니까요. 한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만 그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푸드테크입니다. 푸드테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 뭐 데이터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어, 그런 일반 4차 산업혁명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발전이 되면 그것을 이제 결국은 식품과 농업 부분에서 이제 끌어다 쓰게 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는 그런 과학기술의 발전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되겠지요. 그리고 식품 산업이나 농업 쪽에는 이제 응용을 하는 그런 구조로 갈 텐데, 일단 초기 단계이기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 푸드테크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은 뭐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선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그 자산 가치가 1조 이상인 유니콘 기업을 한 30개 정도를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푸드테크 전용 펀드를 한 1,000억 원 정도를 조성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부, 그 다음에 저희 농진청 뭐 이렇게 관계부처가 함께 K푸드테크 이니셔티브라는 그런 범부처 R&D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32년까지 한 3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그 푸드테크와 관련된 그런 그 기술 개발을 좀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품목별 자동화 포준 모델 같은 것도 개발 보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AT를 중심으로 해서 K 푸드테크 글로벌 센터를 설치를 해서 수출도 좀 촉진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푸드테크 혁신특구를 그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 푸드테크 혁신특구는 어떤 거냐면 그 이제 지자체가 푸드테크 기업을 유치를 하고요. 그 유치를 하기 위해서 뭐 입주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연구 공간, 그 다음에 연구할 수 있는 장비나 시설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고 푸드테크 그런 R&D 기업들을 중심으로 유치를 해서 거기서 개발된 푸드테크 기술들을 그 지역에 있는 그 식품 업체에 확산을 하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6년까지 푸드테크 혁신 특구를 그 뭐 최소한 2개 이상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푸드테크가 아마도 미래의 식품 산업의 그 화두가 될 것만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린 바이오 부분은 이제 농업 부분에서 바이오가 가장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6개 분야를 저희들 나름대로 좀 뽑았습니다. 그래서 종자라든지 그 다음에 동물용 의약품, 그 다음에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 이렇게 6개 분야를 저희들은 그 가장 부가가치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분야별로 지금도 어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금 단편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 지역의 이 분야에서 조금은 더 클러스터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생산하는 농민과 그 다음에 관련되는 기업과 관련되는 연구시설과 뭐 이런 것들이 좀 집약이 되는 그런 클러스터를 단계적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자, 동물용 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 이렇게 6개 분야에 대한 그, 그, 그 그린 바이오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식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익산의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이 부분은 저희 아직 뭐 그 내부적으로도 의사결정이 끝난 건 아니지만 클러스터를 몇 개는 조금 더 만들어 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익산의 클러스터가 나름대로 이제 성과가 있기는 하지만 뭐 권역에 따라서 권역별로도 조금 그런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그 클러스터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지금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한 권역
뭐 권역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겠지만 한 두세 개 정도를 더 조성을 해서 식품기업에 어떻게 보면 기반을 조금 더 공고히 할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 다음에 수출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들이 지금 지난해 이제 88억 불 정도 하고 27년까지 150억 불 정도까지 늘리려고 하는데요. 그 저희들 수출 상품을 보시면 담배입니다. 담배가 수출 1위입니다. 담배, 라면, 음료, 커피, 인삼, 쌀가공식품, 설탕, 사료, 과자, 김치, 분유 이런 식으로 식품 산업의 수출액이 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품 산업에 대한 그 수출을 얼마나 늘리느냐 이게 저희들의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특히 K푸드 한식에 대한 매력도 인지도 이런 것들이 무척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식에 대한 그 매력 내지는 인지도를 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식품에 대한 수출을 좀 대폭 늘려보는 그런 노력들을 강화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한식과 관련돼서 이제 뭐 그 K 미식 벨트를 조성을 한다든지요. 아니면 글로벌 미식 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식을 더욱 인지도를 높이고 세계인들의 사랑이 받는 그런 우리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식품기업과 국내 농산물과의 그런 연계를 어떻게 강화할 거냐에 관한 얘기인데 참고해 주시고요. 뭐 전통식품 중에 김치, 전통주, 장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들로서는 좀 전통식품 중에는 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요것과 관련해서도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긴 한데, 뭐 아까 드린 말씀이랑 거의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전통주가 그 전통적인 제조 방법으로 만들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국내 농산물을 꼭 써야 할까요? 그러니까 전통주가 가장 좋은 전통주가 되려면 국내 농산물을 써야 되고 전통적인 제조 방법으로 만들어져야겠지요. 근데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수입쌀로 만든 막걸리 이걸 전통주라고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어떤 가치관의 차이 내지는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전통주의 핵심은 제조 방법에 있는 거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수입산을 쓰더라도 전통적인 제조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면 그걸 전통주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국회에서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많은 분들은 수입 농산물을 쓰는 게 무슨 전통주냐 그런 의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은 현재 뭐 속도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 또 하나는 이제 그 김치 업계에서 많이 요청을 하는 건데 지리적 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국가명을 지리적 표시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쓸 수 있는 품목이 두 개거든요. 인삼과 김치. 그러니까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대한민국 김치, 대한민국 인삼 이렇게 상품을 표시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는 국가명 지리적 표시라고 하는데 김치 업계에서는 대한민국 김치 이렇게 써가지고 나가면 훨씬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이 많이 된다. 그러니까 김치에도 국가명 지리적 표시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게 고춧가루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산 김치의 90%가 중국산 고춧가루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중국산 고춧가루를 쓴 게 무슨 대한민국 김치라고 써서 내보내면 안 되지. 이런 의견이 또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저희들도 그게 이제 고민인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저희들로서는
좀 고민이 되고 그러는 부분입니다. 예, 뭐 인력과 세제, 원재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ESG 차원에서도 ESG 경영 컨설팅도 저희들이 24년부터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조금은 그 지금은 한 개지만 그것을 좀 권역 단위로 좀 확대를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예, 그걸 위해서 법 제정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도 개선도 할 거고 업체들과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 현장 애로도 발굴하고 신규 정책 개발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 효과입니다. 그래서 식품 산업을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성장 산업으로 육성을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일단 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